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분열시대였던 5대 10국을 통일한 국가는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의 건국자 송태조의 이름은 조광윤. 한 국가의 시조들이 늘 그렇듯 묘호나 시호보다는 본명이 더 유명합니다. 송태조는 몰라도 조광윤은 알 정도로 조광윤의 입지가 중국사에서 남다르고, 또한 송나라 역시 오늘날 중국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 내력 깊은 국가의 왕조였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불쌍하기도 한 송나라인데, 송나라가 어떤 역사의 흐름을 거쳤는지 송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송나라의 건국자 조광윤입니다. 영상에 앞서 5대 10국 시대의 역사를 먼저 보고 오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광윤은 5대 10국 시대의 마지막 5대 왕조인 후주의 무장이었습니다. 후주의 2대 황제 세종 시영을 모시며 크게 활약했습니다. 조광윤에 대한 세종 시영의 총애는 매우 남달랐습니다. 후주가 멸망시킨 5대의 네 번째 왕조 후한의 황실이 북쪽에서 북한이라는 정권을 수립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연합해 후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954년 고평전투에서 북한 요 연합군과 후주 세종이 직접 지휘하는 후주의 군대가 격돌했는데, 이때 조광윤의 활약상으로 후주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고평전투 이후 세종 시영은 조광윤에게 후주의 군권을 맡겼습니다. 959년 세종 시영이 죽고 그의 어린아들이 7살로 황제에 즉위했는데, 어린아들이 걱정이 됐던 나머지 세종 시영은 죽으면서 누구보다 믿었던 조광윤에게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조광윤은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즉위한 황제 공제는 너무 어려서 시시 황실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북쪽에 북한과 거란족의 요나라가 있고 중국 남쪽으로는 10국의 여러 정권들이 있는데, 황제가 너무 어려 이를 수습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반란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후주에는 세종 시영이 육성해놓은 유능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수들은 조광윤에게 보위에 오르라고 부추겼으나 조광윤은 세종 시영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끝까지 사양합니다. 960년 북한과 요 연합이 다시 한번 후주를 침공해옵니다. 조광윤은 이들을 막으러 출전하였고 진교역에 진을 쳤습니다. 진교역에서 전투 준비에 한창인데 조광윤의 동생과 부하 장수들이 술을 권했고, 술고래로 유명했던 조광윤이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겁니다. 조광윤이 뻗은 사이 동생과 부하 장수들이 황제의 옷을 조광윤에게 입혀놓았습니다. 술이 깬 조광윤은 난데없이 입혀진 황제의 옷에 당황했는데, 이때 부하 장수들이 군사들 전부 데리고 나와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게 아닙니까? 조광윤은 자기도 더 이상 대세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했고, 단 치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후주의 시시 황실을 끝까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부하들과 합의를 받습니다. 960년 조광윤은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의 카이펑시인 수도 개봉에 입성하여 공제를 폐위하고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오릅니다. 조광윤은 국호를 송나라로 하고 이로써 송태조 조광윤이 되었죠. 이 사건을 진교의 변이라고 합니다. 진교의 변 사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장 북한 요 연합군이 눈앞에 있는데 술을 왕창 마시고 수도 개봉으로 입성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북한 요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요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광윤은 진교역으로 출전할 때 수도에 있던 가족들을 피신시켰다고 하는데, 따라서 진교의 변은 자작극일 확률이 크답니다. 그럼에도 조광윤이 한때 자신이 모셨던 세종 시영과 약속을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후주의 마지막 황제 공제를 폐위할 때 세종 시영 생각에 조광윤이 오열을 했다고 하며, 조광윤은 시시 가문을 철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심지어 조광윤은 시시 가문에게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권, 단서철권을 내려 시시 가문은 송나라 멸망 때까지도 우대를 받습니다. 황제에 오른 송태조 조광윤이었지만 조광윤은 앞선 5대의 5 왕조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5대의 5 왕조들 모두 내부 반란으로, 그것도 군부들의 반란으로 단명해버렸죠. 사실 조광윤 본인도 그렇게 황제가 되었고요. 더군다나 당시는 분열시대이다 보니 군벌의 힘이 강력했고 조광윤도 그 군벌들의 추대로 황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후주 황실에게 충성까지 맹세했었는데 말이죠. 송나라도 이전 5대 왕조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을 전부 숙청해서 다 적으로 돌린다? 위험 부담이 크죠. 960년 송태조 조광윤은 강력한 세력을 보유한 군벌의 장수들을 모두 모아서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네 덕분에 내가 황제가 된 건 고마운데, 그리고 너네 없었으면 나 황제 될 수 없었던 것도 안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네 개인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니 군벌들과 절도사들이 자발적으로 다 전역을 한 채 본인들 병사들을 전부 송태조 조광윤에게 귀속시키고 다 낙향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술 마시면서 병권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여 배주석병권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자 5대 10국의 원인이었던 절도사들의 군벌을 술자리 하나로 깔
깔끔하게 정리한 거죠. 그간 송태조 조광윤이 보였던 능력과 인망 덕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후 송태조 조광윤은 정치권과 합의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술자리로 막 다 부르는 게 주특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수한 병권을 바탕으로 남쪽 지방 원정을 떠나 10국 중 963년 형남 멸망, 965년 후총 멸망, 971년 남한 멸망, 975년 남당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리 술자리 정치로 병권을 회수한 조광윤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체제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당나라 멸망의 원인과 5대 10국 분열의 원인은 지방 절도사들의 할구입니다. 조광윤 본인도 한때 절도사이기도 했고요. 송태조 조광윤은 비대해진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갑니다. 우선 황제가 처리하는 업무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군벌이나 절도사들이 아닌 관료들을 키우기 위해 과거제를 강화합니다.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되어 당나라 때 정착한 중국의 과거제는 황제가 개입하는 시험이 아닌지라 유력 가문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는 관습이 생겨 오히려 문벌귀족 형성을 부추겼습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기존 과거 시험에 전시라는 최종 3차 시험을 하나 더 추가하고 전시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여 기존 과거제의 폐단을 없애고 진짜 전문 관료층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관료층이 국가의 주도권을 쥐고 과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는 귀족이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계층이 국가의 지배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절도사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절도사란 관직도 명칭만 남아있지 거의 지방 군벌로 군림하는 과거 번진 같은 개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송태조 조광윤 이래 송나라는 적극적인 문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문치주의를 표방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 목적이 당나라 말기에서 5대 10국 시기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절도사들의 힘을 전부 빼버리기는 했지만 국가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외부 이민족의 위협보다 내부 군부 세력의 위협을 더 크게 여기고 군대의 대부분을 수도 방어와 황제의 직속부대 겸 근위부대인 금군에 몰빵하고 지방군을 축소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당나라 말기부터 기존 부병제의 운영이 어려워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니 황제권은 강화되지만 국방력은 볼품없어지겠죠. 한편 송태조 조광윤은 아직 10국 중 남쪽의 5월과 북쪽의 북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대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족의 요나라와의 싸움을 앞두고 976년 사망했습니다. 송태조 조광윤 사후 그의 동생이었던 조광이가 2대 황제 송태종으로 즉위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조광윤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황제가 됐을까요? 조광인은 송나라 건국 시절 이전부터 형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형을 황제로 추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조광윤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송태종 조광이의 즉위 후 몇 년 있다가 둘 다 죽습니다. 벌써 수상하죠? 심지어 조광윤이 죽기 전 조광이와 둘이 독대를 했는데 도끼로 바닥을 찍는 소리와 소리 지르는 언성이 바깥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조광이가 모종의 모략으로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는 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5대 10국 통일 과제는 송태종 조광이에게 넘어갑니다. 송태종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은 10국 정권들 5월과 북한을 멸망시켜 5대 10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송태종은 어마어마한 워커홀릭으로 유명합니다. 국가 업무를 보느라 잠시도 쉬지 않았으며 아주 작은 사치 생활이나 유희를 멀리했다죠. 즉위 과정은 다소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각종 민생책을 펼치며 국가의 안정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선정을 바탕으로 송태종은 원정 전쟁에 나섭니다. 우선 978년 남방의 5월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바쳤고 979년 전쟁으로 북한을 멸망시켜버리면서 공식적으로 중국서 세 번째 분열 시대인 5대 10국 시대가 70년 만에 끝이 납니다. 5대 10국 통일은 1라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송나라에게 최종 보스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 요나라였는데요. 송나라는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연운 16주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과거 5대 10국 시절 5대의 세 번째 왕조인 후진의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킬 때 거란족 요나라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북부의 연운 16주 지역을 요나라에게 할양을 했었거든요.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한 총 16개의 주를 말하며 오늘날 베이징, 텐진 일대입니다. 베이징의 옛 명칭이 연주거든요. 연운 16주는 중국 한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절대 이민족의 국가로 남겨둘 수 없다며 연운 16주를 탈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내정에 있어서도 능력이 뛰어났고 5대 10국마저 통일한 송태종이었지만 요나라는 급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연운 16주 탈환전에서 초기 성과를 보이더니 점차 요나라에게 밀렸고 심지어 송태종은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죠.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서는 선대 황제 조광윤의 아들 그러니까
송태종의 조카 조덕소가 일부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있던 터라 송태종도 오래도록 수도를 비울 수가 없어서 연후 16주 탈환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돌아온 송태종은 조카 조덕소와 권력 경쟁을 하던 중 둘의 불화로 조덕소가 자결을 했다고 하며 또 다른 조카는 밥을 먹다가 급사하는 등 뭔가 석연치 않은 죽음들로 조광윤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이래서 송태종은 마음 놓고 자기 아들들에게 후계를 물려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송태종도 가정사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송태종은 유력한 황희 계승 후보였던 자기 동생과도 권력 다툼을 벌였는데 이런 싸움에 환멸을 느낀 송태종의 장남은 사사건건 송태종에게 반기를 들다가 패서인되었고 둘째 아들도 요절합니다. 997년 송태종이 죽자 송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 송나라의 3대 황제 송진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송진종도 아버지 송태종만큼 워커홀릭이었으며 많은 선정을 베풀며 송진종 때의 태평한 치세를 그의 연호를 따와 한평지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 1000년에는 전쟁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준 발명품이 나오니 바로 세계 최초의 화약이었습니다. 초석, 유황, 목탄 등을 섞어 만든 폭발하는 성질의 화약은 당나라 말에 처음 개발되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사용법이 정리되고 제작하던 건 송나라 때입니다. 물론 화약을 만들자마자 전투에 사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화약이 처음 만들어졌을 뿐 위력이나 성능 면에서는 최초의 화약이 그다지 보편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진종 치세에는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력도 강해져 물산이 풍부해지는 시절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송나라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있으니 연후 16주를 둘러싼 요나라와의 갈등이었죠. 송진종 때 요나라와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간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 사이에 몇 번의 전투들이 있었지만 대대적인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아직 거란족의 요나라가 눈치를 볼 때였는데요. 무슨 눈치를 봤느냐? 바로 고려였습니다. 송나라 건국 후 고려는 송나라와만 수교를 맺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고려는 노골적으로 거란족의 요나라를 멀리했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가 송나라하고만 1대1로 싸운다면 무조건 이기겠지만 만약 고려가 송나라와 연합해서 같이 요나라를 공격하는 날에는 요나라에게 승산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죠. 고려뿐 아니라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발해 유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고 여러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도 언제 어떻게 적으로 돌변할지 몰랐죠. 그래서 그간 거란족의 요나라는 여진족 토벌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고 여진족 토벌 과정에서 거란족의 요나라가 993년 고려를 침공했었습니다. 바로 1차 여요 전쟁인데요. 이때 고려의 서희가 단판을 통해 강동 6주를 받아내고 앞으로는 고려가 요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후방을 안정화해 놓은 뒤 요나라는 송나라와의 전선에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합니다. 1004년 거란족의 요나라가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이번엔 요나라가 선제 공격을 하며 송나라 국경을 넘어 침공했습니다. 송진종 때에 이르면 송나라의 문치주의가 완성될 때쯤으로 다른 말로 해서 국방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송나라 건국 이래 의도적인 군사력 약화 정책이 이때 큰 화를 일으켰는데요. 송나라 지방군은 거란족 요나라와의 침입에 족족 깨지면서 요나라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송나라의 수도 개봉 인근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송나라가 아예 군사력을 약화시킨 건 아니었죠. 황제의 친위 부대인 금군에게 몰빵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거란족 요나라군과 제대로 맞붙으려면 금군이 출전해야 했습니다. 요나라군이 수도 개봉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에 문화평정사 구준이 송진종에게 직접 친정에 나서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합니다. 황제가 친정에 나서서 사기를 올린다는 건 명분이었을 뿐 실질적인 말은 요나라군과 싸울 수 있는 부대는 황제의 친위 부대인 금군밖에 없으니 금군을 출전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송진종이 친정에 나섭니다. 송진종이 친정에 나서고 강력한 금군이 또 등장을 하니까 확실히 기세는 좋았습니다. 심지어 요나라 측 명장이었던 소달름이 전투 도중 쇠뇌에 맞아 전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그러나 송나라의 기선제압은 초반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소달름 장수의 전사로 요나라군이 주춤하기는 했으나 군사력 차이에서 문치주의의 송나라가 유목민족의 요나라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송나라의 군사력이 금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금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란 말이죠. 전쟁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부대인데 20만 요나라군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다행히 요나라에서 실세였던 예지황후가 굳이 더 큰 전투를 벌여 희생을 늘리는 것보다 현재 송나라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화친을 통해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송나라 측과 바로 화의 협상에 들어갑니다. 수도 개봉 근처 전현이라는 곳에서 송나라와 요나라는 이른바 전현의 맹이라는 화의를 협상하는데 그 내용이 송나라에게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일단 국경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되 양국이 적극적인 무역을 보장해주고 송나라는 세패라고 해서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표를 보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굴욕적인 건 두 나라가 형제 관계를 표방한 건데 요나라가 형, 송나라가 동생이었습니다. 기존 중국의 왕조와 유목국가의 관계는 군신 관계였습니다. 유목국가가 신하를 자처하는 대신 중국의 왕조에서 각종 물자를 하사해 주었죠. 가끔 형제 관계를 체결하기는 했어도 보통 중국의 왕조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의 왕조가 동생이 되고 유목국가가 형이 된 겁니다. 중화사상 관점에서 송나라에게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 송나라는 딱히 치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봤죠. 송나라 황제와 조정도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 군사력이 약한 거, 하지만 군사력을 키울 생각은 없어요. 당나라 멸망의 전례가 있으니까요. 대신 송나라는 어마어마한 갑부 국가란 말이죠. 세패를 바친다는 게 굴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갑부 송나라에게 저 정도 세패는 충분히 지불이 가능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기본 방침은 군벌 형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니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중국의 근세 국가였던 송나라는 그럴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송나라는 정치적인 목적하에 군벌의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도적으로 지방군을 육성하지 않아서 군사력이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연달아 저마다의 유목 국가를 세우고 송나라를 압박했었는데요. 군사력은 약한 송나라였지만 돈은 참 많은 국가였습니다. 1004년 거란족 요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맥을 못 추리던 송나라는 전연의 맹인한 강화를 통해 송나라가 요나라를 형으로 모시는 굴욕적인 관계를 맺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요나라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그리고 송나라와 요나라의 뜨거운 감자였던 연운 16주도 요나라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이걸 송나라 정부는 치욕스럽다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외부 적의 침공보다 내부 군벌의 형성을 더 두려워했던 송나라는 차라리 돈으로 국방의 안정과 평화를 사겠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주장했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직접적인 멸망 원인 중 하나였던 지방의 군벌이 형성될까 극도로 꺼려했던 송나라는 건국 때부터 철저한 문치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과거제를 강화하며 사대부 유학자들이 관료가 되어 국가를 운영해갔죠. 유학과 철학과 학문으로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 아무래도 송나라는 보수적인 입장이 강했습니다. 처음 시작이야 귀족제에서 탈피하고 사대부 관료층의 형성으로 새로운 사회로 접어든다는 느낌이 강했지만 중기로 접어들면 군사력이 못 봐줄 정도로 약해지고, 아무리 송나라가 갑부 국가라고 한다지만 매년 요나라로 바치는 세패의 양이 많아지니 국가 재정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개혁에 대해 인색해지는 문화가 형성되니 사대부 내에서도 일부 사대부들은 송나라도 국가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관료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스타트는 송나라의 4대 황제였던 송인종 때의 범중엄이었습니다. 범중엄은 선비란 마땅히 천하의 근심을 나보다 앞서야 되고 그 이후엔 내 근심을 해야 하고 천하의 기쁨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내 기쁨을 뒤에 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대표적인 사대부이면서도 개혁론자였습니다. 송나라는 서쪽에 탕구투 쪽에 세운 서하의 침략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던 송인종 때 범중엄이 50이 넘은 나이에 서하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경지대 백성들의 큰 신망을 받습니다. 그저 인기만 많을 뿐 아니라 범중엄은 서쪽 국경지대에 한해 여러가지 군사훈련 및 국방개혁을 통해서 범중엄이 그 지역에 없어도 알아서 잘 서하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갑니다. 이 덕에 범중엄은 송나라 조정의 재상이 되어 군사력 강화, 농업진흥, 부정부패 척결 등 10가지 개혁을 추진했지만 조정의 대세 여론은 개혁을 지양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개혁이 진행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끝나고 조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비록 범중엄의 개혁이 빛을 받지 못했지만 범중엄을 포함해서 송인종 치세에는 여러 인재들과 명신들이 집중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부 사람망을 소개해드리자면 송나라의 산문문학의 대가라고도 불리는 구양수, 공평한 판관의 대명사 포청천 등이 있었습니다. 범중엄의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여전히 송나라 개혁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습니다. 송나라 6대 황제였던 송신종 때에 바야흐로 이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은 유능한 지방관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의 명성을 제대로 높인 건 그의 문장력 덕분이었습니다. 왕안석 또한 산문 문학의 전문가였는데요. 당나라 말기에서부터 송나라 때까지 중국 문단에는 산문 장르가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당나라 말기에서부터 송나라 때까지 천재 산문 작가들 8명을 당송 8대가라고 부르는데요. 당송 8대가로는 당나라 때의 한유와 유종원, 송나라 때의 구양수, 소순,
소동파, 소철, 진공, 그리고 왕안석이 있습니다. 1038년 탕구투 쪽의 서화가 다시 송나라를 쳤는데 이번엔 송나라가 막아내질 못합니다. 한때 범주엄이 구축해둔 국방 시스템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죠. 송나라의 지나친 문약화 현상에 왕안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왕안석도 이른바 신법이라는 국가의 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왕안석은 신법을 부국책과 강병책으로 나누어 부국으로는 빈민들을 구제해주는 저이자 대출제도의 청묘법, 도시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시역법, 국가의 물가를 조절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균수법, 특권층이나 고위 관료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 세금을 징수하는 모역법이 있었고요. 강병책으로는 모병제가 아닌 병농일치제를 표방하는 보가법, 농민들에게 군마를 의무적으로 사육시켜 국가 유사 시에는 군마를 징수하는 보마법 등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 내용들이 다 구체적이고 그간 가려웠던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개혁들인지라 왕안석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신법을 지지하는 왕안석의 무리들을 신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구체제의 질서를 옹호하려는 구법당이 있었는데 왕안석과 대항하여 구법당을 이끌던 당수는 사마광이었습니다. 국가를 개혁하려는 신법당과 국가의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구법당의 당쟁은 매우 치열하였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신법당은 왜 국가를 개혁하라고 할까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법당은 왜 국가의 질서를 지키려고 할까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이 아닌 세력과 기득권인 세력이 붙으면 결과는 명백합니다. 한 번은 송나라의 큰 가뭄이 일었는데 구법당에서는 이를 신법하겠다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 것에 대한 하늘의 분노라며 구법당 관료들이 자진퇴위 시위를 하다 보니 기득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던 송신종은 왕안석을 내치면서 신법당은 사실상 와해됩니다. 송나라는 한 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기득권자들의 뿌리 깊은 체제의 개혁은 좌절되고 기존의 패단들을 그저 답습하는 쪽을 선택하죠. 더불어 구법당의 당수였던 사마광은 1084년 송신종 때 무려 20년에 걸쳐서 그간의 중국 역사를 집대성한 자치통감을 완성합니다. 자치통감이란 이름은 송신종이 직접 파사해 주었다고 하며 고대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와 5대 19대까지의 중국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역사서로 중국사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와 더불어 양대 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송나라의 기존 체제가 점점 고이고 패단이 쌓여가고 있을 때 대륙의 북방은 시끄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간 만주 지역에서 부족 단위로 살던 여진족들이 뭉쳐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건데요. 여진족의 성장에 따라 거리적 특성상 여진족과 먼저 충돌하는 쪽은 송나라보다는 고려였습니다. 송나라의 8대 황제인 휘종 연간이었던 1107년 고려의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며 동북 구성을 세웠지만 1109년 여진족이 거듭된 재침에 고려는 동북 구성을 다시 반환해주며 고려도 여진정벌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1113년에는 아골타가 여진족 전체를 통일했고 1114년부터 거란족의 요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라의 몰락이 눈에 보이는 지경에 이르자 아골타는 1115년 금나라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황제에 등극했죠. 송나라는 쾌제를 외쳤습니다. 송나라의 염원이 뭐였습니까? 원래 중국인들의 영토였던 연운 16주를 되찾는 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요나라에게 안 되니 전연의 맹 이후로는 연운 16주를 요나라 영토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금나라라는 요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송나라는 바로 금나라와 연합하여 요나라를 옥죄었습니다. 송나라는 금나라와 함께 요나라를 공격해 만리장성 이북은 전부 금나라의 영토로 그 이남 연운 16주는 송나라가 차지하자는 동맹을 체결하였죠. 근데 그 와중에 금나라는 요나라를 맹공하지만 정작 송나라는 요나라와의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합니다. 1123년 아골타 사후 즉위한 금태종 오걸매가 요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죠. 1125년 요나라 잔당마저 토벌되며 완전히 요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송나라는 아직까지도 연운 16주로 들어오지도 못하자 금나라가 연운 16주까지 차지한 뒤 16개의 주 중에서 6개의 주만 송나라에게 건네주고 심지어 연운 16주 다수의 중국인 한족인들을 전부 금나라 내부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송나라는 다 무너져가도 요나라도 이기질 못했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려 주긴 했지만 연운 16주도 다 얻지 못했던 거죠. 이때 송나라 황제였던 8대 황제 송휘종은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예술적 재능은 뛰어났다고 하는데 정치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무능한 황제 옆에는 무능한 간신이 있기 마련이죠. 신법당 출신의 채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환관 동관과 송휘종이 총애하던 후궁에게 로비하고 줄을 타서 오로지 아부와 뇌물과 비리만으로 송나라 조정의 재산까지 역임합니다. 권력을 쥔 채경은 한때 자신을 끌어주었던 사람들조차도 권력 독점에 방해된다며 구법당 신법당 가리지 않고 대거 숙청해버립니다. 또 전국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민생을 파탄냈는데 채경의 전행을 송휘종이 막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송휘종은 각종 예술품 구매와 토목공사로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죠. 또 송휘종은 사이비 도교 종구에도 심취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휘종이 금나라마저 자극합니다. 연운 16주 중 금나라가 6개의 주라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대신에 그간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바치던 세패를 금나라에게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송휘종이 지키질 않습니다. 분노한 금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송나라를 침공, 순식간에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포위했습니다. 송휘종의 연호가 정강이라서 1126년 이때의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던 송휘종은 아들 송흠종에게 양위하고 본인은 중국 남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송흠종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우선 세패를 바치겠다며 화의를 맺고 금나라를 돌려보낸 뒤 채경 등의 간신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신난 선대 황제 휘종은 또 다시 돌아옵니다. 송흠종은 그래도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또 달라서 이 패기에 넘쳐 금나라에게 세패를 주지 않으며 다시 금나라를 자극했고 금나라가 다시 쳐들어와 8개월 만에 수도 개봉을 함락시킵니다. 금나라는 장방창이라는 송나라의 신하를 꼭두각시 황제로 옹립하고 송휘종과 송흠종을 비롯해 황족 및 관료 3천여 명을 금나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금나라로 끌려간 송휘종과 송흠종은 그들 스스로 오랑캐라 얕잡아보던 금나라 정부에게 제후의 자귀를 받는 굴욕을 당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만주 저 멀리로 가서 귀양살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또 송나라 황실의 여자들은 금나라 지배층에 첩이되거나 혹은 관기로 전락해버렸죠. 참고로 송휘종은 아내와 딸들이 겁탈당하고 기생이 되었다는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평생 모아온 예술품들이 훼손됐다는 말에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나라로 끌려가지 않았던 송나라의 소자성 헌황후는 남아있던 황족을 찾아내어 장방창을 황제로 들 수 없으며 조씨 황가가 다시 송나라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부추겨 1127년 양지강 강남 지역에서 송나라가 다시 수립됩니다. 다만 중국의 북방, 즉 화북지방은 금나라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금나라의 위협이 있었기에 양지강 강남 지역, 오늘날의 허난성 상추시에 새로운 도읍을 삼고 송나라의 부활을 알리니 황족 조구가 송나라의 10대 황제 송고종입니다. 금나라가 수립해두었던 괴뢰정부의 꼭두각시 황제 장방창도 스스로 황제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진퇴위 후 강남 송나라 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1127년 송나라가 부활하기는 하였으나 이전 송나라 때의 영토가 아닌 화북지방은 금나라에게 전부 빼앗긴 반쪽짜리 송나라였죠. 그래서 이존을 북송, 이후를 남송이라고 구분합니다. 금나라는 제거나 송나라조차 압박하였고 금나라를 피해 1129년 송고종은 수도를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시로 천도합니다. 금나라라는 적국에게 수도가 함락당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기에 남송은 대단히 어수선했습니다. 그간 송나라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가 함락되고 송나라는 일시적으로 멸망했었죠. 이러니 이제서야 군사력 강화가 화두에 오릅니다. 설령 군발 형성이 두렵다고 한들 국방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고종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부를 육성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고 1130년 군부 일부 중 묘부와 유정원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송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아직 갓난아기인 그의 아들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였는데요. 당시 재상이었던 주승비와 송고종에게 충성을 바치던 군부 중 장준 등이 거의 곧바로 묘부와 유정원 등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송고종을 복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기가 쇼크를 먹은 것일까요? 아직 갓난아기였던 송고종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갓난아기가 송고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묘부 유정원 등의 일부 군부 쿠데타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군부 육성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나라가 계속 남송의 국경지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국경지대에선 잦은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송고종의 군부 육성 정책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빛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경지대에서 송나라의 군대가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휘관은 다름 아닌 중국사 구국 영웅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악비였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사 인물 중에는 관우가 있죠. 거의 관우 못지않은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중국사 인물이
바로 남송시대의 악비 장군입니다. 악비는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기골이 장대했던 악비는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고 운동과 싸움의 두각을 보여서 일찍이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그의 무술은 가히 경이로웠고 활을 쏘며 300척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점차 군부 내에서도 승진한 악비는 후배 이상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인망이 워낙 두텁고 악비의 군대는 군기부터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었고 송나라가 일시적으로 멸망하고 다시 남송으로 재건하는 그 공백기에 악비와 그의 군대는 후배 이상의 군벌로 성장하였습니다. 금나라가 재건한 남송의 국경지대를 압박할 때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겼지만 악비의 군대와 붙기만 하면 패배를 하니 금나라에서는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를 흔드는 건 어렵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당시 백성들은 송나라를 지켜주는 유일무이의 장수라며 악비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악비의 군대를 악가군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했죠. 악비에 이어 송고종이 키워준 한세충, 장준, 유광세 등의 장수들까지 악비의 악가군과 협조하니 남송의 군사력이 그 이전을 생각해보면 아주 놀랄 정도로 증가합니다. 재건한 남송은 금나라를 쫓아내고 옛 북송의 영토까지 모두 수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송고종은 악비에게 여러 고위 관직을 하사하며 악비를 군부의 수장으로 내세웠고 가히 악비는 용맹을 떨치며 중국 중부지방까지 영토를 수복합니다. 그리고 우한시에 기지를 두고 옛 영토를 모두 찾기 위한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런 군부의 영웅들은 언제나 시기하는 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송나라는 건국 정신부터가 군벌을 키우지 말자는 쪽이었습니다. 과거 북송 시절에 범중엄, 왕한석 등 사대부들조차도 군사력을 키우자는 신법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만큼 송나라의 국가적 분위기가 군비, 군사력 등의 경기를 일으키며 예민하게 반응했죠. 송나라 조정의 대세는 아직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으면 사자, 싸우지 말자, 전쟁은 무조건 피하자는 여론이었습니다. 송나라 조정은 주화파와 악비와 북벌을 지지하는 주전파로 나뉘는데 주화파의 대표는 진회였습니다. 진회는 금나라와 광화를 맺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진회도 악비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형설지공, 피나는 공부 끝에 과거를 합격해 송나라 조정으로 진출한 문신이었습니다. 북송의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송휘종과 송흠종이 금나라로 끌려갈 때 진회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북송이 왜 멸망했었죠? 송흠종이 금나라와 화의를 맺어 세패를 바치기로 하고는 화의 조건을 무시한 채 일시적으로 북송에서 금나라와 싸우겠다는 주전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택한 북송은 곧바로 금나라에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금나라를 탈출해 남송으로 돌아왔던 진회는 쓸데없는 주전론으로 북송이 무너졌던 과거를 떠올리며 주전론은 또다시 남송을 위기에 빠뜨릴 뿐이라고 제대로 된 화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비가 압도적인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누리고 북벌을 숭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회는 1141년 송나라의 군사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지방군 지휘관들의 군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예전 북송 시절의 군사제도처럼 전원 중앙군 소속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북벌을 앞세운 악비를 포함한 송나라의 장수들은 현장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지휘권도 뺏기고 중앙군으로 소속이 되면은 조정의 결정과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니 강한 불만을 품었죠. 이러면 즉위 후 군부를 육성해주었던 송고종이 좀 나서줘야 하잖아요. 문제는 악비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송고종은 점점 주전파가 아닌 주화파 쪽의 의견이 기울었고 진회와 더 가까워집니다. 역사 내내 문치주의를 일관했던 송나라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강한 군대를 소유한 악비를 제대로 받아들여주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송고종과 친회는 사사건건 악비의 행실을 문제 삼다가 1142년 악비와 측근 장수들을 수도 항저우로 소환한 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때 죄목이 아주 애매했던 것 같은데 악비와 친했던 또 다른 장수였던 한세충이 진회를 찾아가서 아니 대체 악비의 죄목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때 진회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아마 있을 거요 라고 대답했다죠. 결국 악비는 감옥에서 옥사있고 악비가 죽은 그해 1142년 진회가 나서서 금나라와 화친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한 금나라와 화친조약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예전 거란족 요나라와 맺은 전연의 맹에서는 요나라가 형, 송나라가 동생으로 하는 형제관계였죠. 이제는 송나라가 금나라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가 수립이 되었고 그래도 이전까지 유목국가와 중국 왕조 사이에서는 군사력은 유목국가가 강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중국 왕조가 우위관계를 보장받았지만 이제는 그 형식적인 우위관계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필의 세패를 바치기로 합니다. 악비의 북벌 준비에 지장이 있다거나 악비의 군대가 금나라에게 밀리고 있었다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악비가 작정하고 본격적인 북벌에 나섰다면 금나라와 송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됐을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전설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비는 내부적으로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중국인들이 악비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중국에서는 악비를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하며 사당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반면 진해에 대한 오늘날 중국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해는 금나라에게 화북의 영토를 넘겨주고 오랑캐와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매국노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에 가시면은 악비의 무덤이 있는데요. 악비의 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악비에게 용서를 비는 진회 부부의 석상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온 중국인들이 하도 진회 부부 석상에 침을 뱉어서 침을 뱉지 마시오라는 안내 표지를 붙여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10년 후 1155년 진회가 죽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10년 후 금나라가 화친 조약을 끼고 쳐들어왔으나 금나라 해령왕의 패착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듬해 1162년 송고종은 양아들 송효종에게 양위를 합니다. 남송의 2대 황제였던 송효종은 황제 시절부터 주전론자로서 이 북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진회는 생전 송효종이 후계가 되는 것에 반대했었죠. 송효종은 억울하게 죽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악비를 지켜 세우는 등 적극적인 북벌론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효종과 비슷하죠. 송효종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 나섰는데요. 초반엔 금나라를 상대로 승기를 잡는가 싶더니 결국은 군사력으로는 송나라가 금나라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패전이 거듭되니 송효종도 조정 내 주화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송효종은 1165년 금나라와 2차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보내는 세패의 양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송나라가 금나라보다는 하위 관계인 건 여전했습니다. 남송의 3대 황제가 광종이고 4대 황제가 영종인데요. 3대 황제 송광종은 발작 증세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광종의 황후였던 성목황후 곽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하는 후궁이 있으면 성목황후 곽씨는 그 후궁을 절대 가만히 냅두질 않았고 심지어는 광종이 어느 한 궁녀의 손이 예쁘다고 칭찬하자 그날 밤 성목황후 곽씨는 그 궁녀의 손목을 잘라 광종에게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광종의 정신병은 도저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던지라 한탁주 등의 재상들이 황실과 의논하여 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영종을 차기 황제로 추대했던 겁니다. 송영종은 대단히 검소하고 민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종 치세의 남송 조정은 재상 한탁주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탁주가 공명심에 불타 금나라를 쳐서 북방의 고토를 차지하겠다며 북벌을 감행했다가 철저하게 개박살이 났습니다. 1208년 금나라의 반격으로 수도 항저우조차 위태로워지자 부랴부랴 3차 화친을 맺었는데 세패의 양이 은 30만 양, 비단 30만 필로 훨씬 더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만 초래했죠. 송영종은 금나라의 요구대로 한탁주의 머리를 베고 그 쑥을 소금에 절여 금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금나라에게 빼앗긴 화북지방을 수복하자며 여러 번 북벌이 제기되었지만 남송은 단 한 번도 북벌을 성공해본 적도 형식적으로나마 우월성을 확보해본 적도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만 보면 송나라는 한없이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국가이지만 송나라는 중국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왕조의 역사입니다. 힘이 약한 갑부가 딱 이 송나라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송나라가 정말로 풍요로웠습니다.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갈 때 비록 영토 절반을 금나라에게 빼앗겼다지만 오히려 국토가 강남 지역으로 한정이 되니까 이 강남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발로 남송의 경제력이 폭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중국 대륙의 경제는 강남 지방이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경제사적으로 남송시대에 이 중국의 상업혁명이 터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신종종자 참파벼가 도입이 되어 수확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동시에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관계시설이 발달하고 또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지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이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상업이 장려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젠 잉여 생산물을 팔지 않고 처음부터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상품화를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운하가 완성됩니다. 수양제가 만들어 놓았던 대운하를 대규모로 개발했던 시점이 송나라 때, 특히 강남 지역으로 넘어온 남송 때입니다. 증기선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바닷길을 통한 해운보다는 운하를 통해 수로를 통한 하운을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대운하 사용은 엄청난 고비용 사업이지만 남송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이 살기 위해 강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운하도 건설하고 주변 황무지를 농경지로도 경작했던 거죠. 대운하를 통해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 송나라 정부에서도 동전을 대규모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때 동전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동전량이 송나라 경제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동전만으로도 호황인 상업이 감당이 안 돼서 송나라는 심지어 일종의 어음인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중국사 내내 남송의 수도 항저우와 인근 대도시였던 수저우는 중국 최고 생산량의 도시였고요.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는 항저우와 수저우는 모두 남송 때의 유산이랍니다. 당시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소호, 즉 수저우와 항저우가 풍년이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해상 무역도 크게 발전합니다. 항저우와 취안저우의 무역항이 대단히 컸다고 하며 오늘날의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박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시박사는 원래 당나라 말에 광저우에 딱 하나만 있었는데 남송 때는 하나 가지고 그 해상 무역을 전부 관장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죠. 또 남송 때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침반의 발명도 큰 몫을 했습니다. 흔히들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반을 말하죠. 4개 중 화약, 인쇄술, 나침반이 모두 송나라 때 발명품입니다. 비록 이걸 더 잘 활용한 건 서양이었지만요. 이 3대 발명품 중 화약은 서기 1000년 북송의 3대 황제 송진종 때 이 화약이 처음 만들어졌으나 남송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약이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인쇄술도 크게 발전하여 책이 많이 보급화됐는데 역시 북송 시절이었던 1041년 필승이라는 사람이 활자를 통해 인쇄를 하는 법을 발명해냅니다. 북송 시절 당송 8대가라 불리던 천재의 문인들의 산문 문학들, 또 구양수의 신당서, 사마광의 자치통감, 심괄의 몽기필담, 중국 최초의 법의학 저서인 세원집록 등 이 수많은 서적들이 송나라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인쇄술 덕분이었죠. 인쇄술이 서적을 보급화시키며 사상도 쉽게 퍼져나가는데 남송시를 탄생하여 향후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는 성리학이 대표적이죠. 건국 때부터 유학을 장려하며 문치주의를 강화한 송나라에서는 대대로 유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남송 시절 주희가 그간의 모든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고 또 그간의 유학과는 다른 방향성을 재현하며 성리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주희의 성리학 이전 유학은 훈고학이라고 하여 고전 유학에 대한 원리 원칙을 해석하고 밝혀내려는 학문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주희의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세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으로 확대시키고 또 유학의 이념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시승화시켰죠. 유학에서는 대스승에게 무슨 자라는 존칭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주희를 주자라고도 부르며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리학을 신유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주희를 특히 아꼈던 남송의 황제가 4대 송영종이었습니다. 송영종은 한탁주 등이 선대 황제인 송광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옹립한 황제였죠. 이 때문에 한탁주의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한탁주가 대표적인 훈고학자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선 이때는 다들 전부 다 훈고학자이긴 했지만요. 한탁주 등 기성 원로 대신들을 경계했던 송영종은 주희의 성리학이야말로 훈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신진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해 성리학자들을 대거 신진 세력으로 육성해줍니다. 이에 한탁주가 반발하여 성리학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면 맹비난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며 이 경원의 당금이라고 주희, 주필대, 유정, 왕란, 팽귀년 등 59명을 하옥시키는 금고형에 처했습니다. 한탁주가 권력욕을 행사하였지만 이 한탁주 스스로도 송영종과 권력 다툼을 위해서는 무언가 이 가시적인 업적이 필요해서 벌인 사건이 금나라 북벌이었으나 실패하고 송영종은 오히려 북벌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탁주의 머리를 베어버렸던 거죠. 1234년이었습니다. 남중이 그토록 벼르고 벼르지만 벼르지 못했던 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킨 외적은 북방의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남송도 남쪽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왔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니 이제 화북 지방을 남송이 회복할 수 있다며 신난 남송은 북진하려 했으나 몽골은 금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죠. 송나라는 5대 황제였던 이종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종은 한탁주를 제거하고 금나라와 관계를 마무리 지었던 4대 황제 송영종의 양자였습니다. 송이종 자체는 매우 근면성실한 황제였습니다. 다만 송이종이 선대 황제인 송영종의 양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재상 3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송이종 즉위 후 조정은 3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삼위원 사후 친정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지나치게 성리학과 이상론에 입각한 송이종은 시행하는 정책마다 엎어져서 의욕을 잃고는 암군으로 전락합니다. 송이종은 국가의 모든 정사를 외척이었던 가사도에게 일임하였는데 가사도가 바로 송나라 멸망의 원흉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송나라 내부 상황과 더불어 북방 초원에서는 사태가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1206년 태무친이 몽골종을 통합한 뒤 징기스칸으로 등극해 금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송이종 제위기였던 1227년엔 징기스칸의 사망과 함께 그간 송나라를 서쪽에서 괴롭혀오던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를 몽골족이 멸망시켰죠. 몽골족의 2대 칸이 된 오고다이 칸은 1231년 고려를 침공하였고 동시에 금나라와도 전쟁을 거듭하였는데요. 1233년 몽골족이 남송에 사신을 보내 위아래로 금나라를 같이 공격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남송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몽골과 같이 금나라를 멸망시키면 옛 북송 영토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어딘가 익숙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일전 요나라와 북송이 싸울 때도 금나라가 북송에게 같이 연합하여 위아래로 요나라를 같이 공격하자고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죠. 정작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는 북송을 공격해 수도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몽골족이 남송에게 동맹을 제안해왔을 때도 뻔한 시나리오였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 못한 남송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죠. 1234년 몽골족은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몽골과 남송이 동맹을 했다고 해도 남송은 딱히 한 게 없었고 몽골족이 전부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몽골족 입장에서는 최소한 금나라 남송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요.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족은 구태여 더 남하하지 않았는데요. 금나라 영토에도 이 북쪽 국경지대에만 군대를 조금 주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남송은 군대를 옛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보내 일시적이나마 북송의 영토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옛 북송의 영토를 차지했던 기간은 고작 2개월. 몽골족의 공격을 받아 바로 전군 남송으로 귀환합니다. 당장 변화하는 북방의 국제정세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송나라 내부 사정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는 사이 몽골족은 남송 멸망까지 목표로 군대를 움직였고 그 사령관은 훗날 쿠빌라이 칸이 되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삼국지를 생각해보시면 조조가 중국 남방을 치러 갔을 때 어디부터 치러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형주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옛 형주 지역의 양양성부터 치러 가는데 의외로 양양성이 잘 버팁니다. 쿠빌라이의 남송 원정이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1259년에서 1260년 쿠빌라이가 차기 칸의 자리를 두고 조카 아리크부카와 경쟁을 합니다. 몽골 초원에 있던 아리크부카와 중국 본토에서 올라가던 쿠빌라이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훗날 고려의 원종이 되는 고려의 태자가 두 경쟁자 중에 쿠빌라이를 선택해 입조했던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덕에 고려에서는 대몽항쟁기가 끝이 났죠. 몽골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면 남송에서도 벼랑간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고려처럼 쿠빌라이 편을 들어주기라도 했더라면 국채는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 쿠빌라이가 경쟁에 승리하여 쿠빌라이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한 뒤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남송 원정을 지시하죠. 1264년 송이종의 뒤를 이어 송도종이 즉위했습니다. 불행히도 송도종은 지체장애자였는데요. 바야흐로 세상은 송이종 말기부터 권력을 잡은 가사도의 세상이었습니다. 송도종이 정상인이 아니니 황제 눈치 볼 것도 없이 가사도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1268년 10만 대군의 몽골군은 양양성의 주변을 차단시키고 양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양양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은 성임을 잘 알던 몽골 병력도 장기전으로 대응했는데요. 양양성 안에는 송나라의 여문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가사도는 아무리 폭정의 독재자라 한들 몽골군이 양양성을 함락시키면 곧바로 수도 항저우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에 양양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사도는 장세걸, 이정지, 법문호, 학위, 장귀 등 내노다라는 장수들을 양양성으로 구원보냈지만 몽골군의 양양성 포위망이 워낙 견고했습니다. 몽골군의 포위망이 견고한 것도 있었고 송나라 내부의 정치도 개입해 있었는데요. 송나라 지휘관들이 가사도 측근이냐 아니냐를 두고 경쟁하는 바람에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다행히 양양성에는 풍족한 식량 덕에 여문한 장군의 지휘하에 더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몽골군이 장기전에 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장기전 자체가 침략하는 쪽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쿠빌라이 칸은 양양성 외에도 남송의 주요 도시들의 군대를 파견해 도시들을 파괴하도록 하였죠. 그 사이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르코름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원나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73년 양양성에 앞서 인근에 번성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성이 익숙하시죠? 관우가 지키고 있던 성이 양양성이었고 조조 측 장군이었던 조인이
번성에서 형주 침략을 준비하자 관우가 곧바로 번성부터 치러 갔었습니다. 이처럼 번성에 적군이 있으면 양양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원나라군의 번성 함락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장수 우부는 700결사대를 데리고 끝까지 싸우다 희망이 없자 기둥에 머리를 던졌다고 하고, 번성의 책임자였던 범천순도 죽어서도 송나라의 귀신이 되겠다며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번성이 함락되자 양양성의 사기는 뚝 떨어졌고, 여문안의 경로에도 양양성 곳곳에서는 원나라군에게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원나라군은 여문안마저 투항시키려고 했고, 거듭된 원나라군의 회유와 부하장수들의 설득으로 1273년 여문안이 투항하면서 양양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양양이 함락되고 이듬해 1274년 송도종이 30대의 젊은 나이로 죽고, 그의 어린 아들 황제가 7대 황제 송공종으로 즉위합니다. 양양 공방전에 워낙 힘을 많이 뺐던지라 양양성 함락 후 원나라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1274년 딱 송공종이 즉위했을 즈음에 쿠빌라이 칸은 바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해 최종적인 남송 정벌전에 나섰습니다. 송공종의 나이는 겨우 4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송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돈으로 평화 사는 거. 가사도는 어떻게든 강화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특사령관 바야는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야는 쿠빌라이 칸보다도 훨씬 강경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사도는 1275년 송나라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13만 대군으로 바야는 20만 대군을 막으러 가지만 한 번의 전투로 싹 괴멸. 가사도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탄핵된 뒤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합니다. 가사도는 가사도이고 바야의 원나라군은 1276년 남송의 수도 항저우를 포위합니다. 원나라는 과거 양양 공방전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내세워 항복을 종용합니다. 비록 항복에 반대하는 송나라 신하들도 있었지만 당시 황제였던 송공종은 그래봤자 6살, 황실의 태우들이 바야나게 항복했고 황제 포함 모두 원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아직 남송에 남아있던 일부 관료 및 장수들이 송공종의 이복형을 송단종으로 추대하며 남송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송단종도 10살이 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냥 상징적인 황제였던 거죠. 남송 부흥운동도 원나라를 상대로 큰 승기를 잡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다가 중국 최남단까지 밀리는데요. 남송 부흥군은 마카오, 홍콩 근처인 애산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송단종도 배를 타고 애산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었고 무인도로 표류했던 송단종이 죽습니다. 남송 부흥군은 부랴부랴 다른 형제 황족을 송회종으로 옹립 최후의 항전을 했고 수군으로 원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하고 1279년 애산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 송나라는 멸망합니다. 남송 부흥군을 이끄던 육수부는 치욕을 견딜 수 없다며 송회종을 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습니다. 송회종은 죽으면서 내 다시는 제왕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외쳤다고 하죠. 그간 송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